여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오픈 렉처 시리즈를 주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용승민 교수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율 대상인 사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과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존재 또는 사실 이런 것 중에서 이 로드스 오픈 렉처 시리즈에서 2016년 올해의 테마로 삼은 것은 과학기술과 법입니다. 자, 로드스 강좌는 저희 연구실에서 기획한 그 강좌인데, 로드스라고 하는 것은 에게해 남동쪽에 있는 꽤 큰 섬입니다. 그리스 밑에 있는 섬인데, 이 섬 우하에 보면 로드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군데를 여행하고 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구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내가 이 로드스 섬에 가면은 올림픽 챔피언보다도 훨씬 더 높이 뛰기를 많이 잘할 수 있어. 높이 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거기서 로드스까지 가니? 여기서 뛰어라. 뛸 수 있으면. 이 얘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과학과 기술, 이것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주도해왔고, 특히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어떤 법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될 정도의 그런 큰 변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제 오늘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이 바둑 대결을 벌이는 이런 이벤트가 있었죠. 네.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야, 이게 세상에는 사람과 기계 뭐 이런 식의, 이게 아니라 사람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 제3의 존재, 이거를 우리는 이제 법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알아가지고는 법률가가 담당해야 될 책무를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과학기술의 내용이 뭔지 이건 알아야 그래도 우리가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할 게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번 로드스 그 렉처 시리즈는 7개의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7개가 쭉 진행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우리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의 김현철 교수님이십니다. 이 분야에 정말 뛰어난 학자이세요. 너무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현철입니다. 오늘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고가 또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요, 사실요. 이게 막막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 먹먹하다는 느낌,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요, 지금 1%도 시작 안 됐어요. 근데 10년 안에요, 한 50%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놀랄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근데 이것이 가져오는 변화가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기술의 영향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도 바뀌고,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방식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럼 그 갈등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결해 왔냐면은,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뭔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뭔가 더 나가려고 그러면 통제를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합의를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지내왔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새로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똑같이
균형을 가지고 합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을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제일 중심적인 역할이 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법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지만 법은 그 사회 사람들의 생각과 뭔가 행동 양식에 대한 합의를 이렇게 정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순히 이 기술이 뭐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 기술의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떤 맥락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고 어떻게 또 진행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시간 안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서 뭐 많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큰 맥락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그 역사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지를 제가 몰라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오늘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게임을 한 걸 알고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거는 다 알고 모르는 분도 계시네요. 그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번 짜본 적이 있으신 분. 오, 3분이나 계시네요. 무슨 프로그램 해보셨어요? 그 대학 때 컴퓨터공학과 다니면서 시험도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뭐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그죠?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뭐 설문조사할 때 아이폰 가지고 있냐,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 있냐를 조사를 하거든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이 두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다르고 패턴도 다르고 우연히 아이폰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N수가 높아지면은 어떤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이 쭉 기술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자연과학, 공학, 정보,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맥락을 서로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연과학 시대가 아마 뭐 1600년대 뉴턴이 나오고 한 게가 1500년, 1600년, 1700년대 아니겠어요? 근데 자연과학 전에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신화, 종교의 시대였어요. 종교의 시대는 간단해요. 해가 왜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떠죠? 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논리가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의심을 시작합니다. 해가 왜 동쪽에서 서에서 뜨지? 아니면은 이거를 내리면 왜 땅으로 떨어지지? 그거를 관찰하기 시작하죠. 그게 자연과학의 시대예요. 자연과학의 시대는 대상이 자연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자연과학 연구한 거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는 0%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을 대상으로 했어요. 물화생지. 왜 이것은 땅으로 떨어질까? 왜 해는 뭐 저렇게 날아갈까? 왜 가을 되면은 온도가 떨어질까? 뭐 이런 것들을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죠. 그 당시에도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요. 사람을 자연으로 봤어요. 자연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표현 있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자연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연의 일부로서 사람을 봤기 때문에 별 일이 다 벌어진 거죠. 사람에 대해서 행한. 그럼 우리 지금은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런 일들이요. 자연의 일부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공학의 시대가 되면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학의 시대. 먼저 자연과학을 잠깐 보면요. 그럼 자연을 우리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대상은 자연이고 그 다음에 그 자연을 관찰하는 거죠. 왜 땅에 떨어질까? 왜 동에서 서로 해가 뜰까? 왜 깜깜해질까? 왜 온도가 낮아질까? 그거를 관찰을 통해서 법칙을 찾아내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자연과학이 하는 일들이에요.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해서 법칙 찾아내는 거. 그런데 1800년대 초에 1700년대 말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방직기계가 발명이 되고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자연과학에서 얻어진 법칙들을 활용을 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옷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죠. 인간이 빨리 못 달려요. 인간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듭니다. 인간이 하늘을 못 날라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듭니다. 인간이 힘이 약해서 못 들어요. 불도저를 만듭니다. 모든 그때의 관심은 인간한테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최초의 시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간의 문제를 뭘 가지고 해결한다면은 인간은 무슨 문제냐면 인간의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시기예요. 달리고 날고 뭐 이런 거. 혹은 내가 방직기계로 옷감을 만드는데 계속 똑같은 일을 하루에 반복해서 똑같은 작업을 하잖아요. 신체적인 작업을. 그거를 기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계로. 그게 공학의 시대입니다. 공학의 시대가 약 200년간 지속을 합니다. 지속을 하다가 지금 정보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똑같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간의 인지적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한 200년간 공학의 시대를 갖다 보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는 많은 게 해결됐어요. 배고픔도 없어지고 추운 것도 없어지고 집에 들어가고 뭐 자동차를 두고 어디 가기도 하고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는 많이 해결됐는데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육체적 문제가 해결됐는데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나의 정신적인 문제, 인지적인 문제 내가 이거 계산하느라고 맨날 복잡한데 이것도 기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1900년대 초에 발생한 거고요. 그게 컴퓨터고요. 정보의 시대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정신적인, 인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공학의 시대를 우리가 보세요. 200년간 우리가 이 인류가 했었던 거는 기계를 만들고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이제부터 시작될 시기는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거를 기계로 대체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일들이요. 그게 지금 이 시기고 지금 또 거기다가 더 기름을 분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게 된 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스마트폰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기계를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그 시너지는 뭐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산업시대에서는 공학시대, 산업혁명시대에는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냐면은 자연과학에서 발견된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인간의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인간의 문제에 적용을 하는데 그때 등장한 거가 뭐냐면은 기계예요. 기계의 등장.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톱니바퀴들이 막 맞물려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산업혁명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톱니바퀴. 아주 간단한 것들을 맞물려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돌리니까 사람의 손으로만 하던 거를 얘가 하는 거예요. 그게 기계거든요. 그래서 기계의 특징은 뭐냐면은 순차적으로 단순 반복을 자동적으로 하는 거가 기계예요. 아주 단순한 작업을 요 톱니바퀴 요것만 하잖아요. 요것만 하잖아요.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물려서 단순 반복된 일을 자동으로 계속하는 거가 기계예요. 근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신체적 노동을 대신해주는 기계라고 했는데 인간의 정신적 노동도 똑같은 기계를 적용합니다. 똑같은 기계예요. 그게 뭐냐면은 컴퓨팅 기계죠. 컴퓨팅 기계도 똑같이 순차적 단순 반복 자동화예요. 그리고 똑같은 기계인데 물리적인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 기계, 우리의 thinking, 생각 기계, 그 다음에 컴퓨팅 기계. 그런데 그 기계에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똑같이 순차적 단순 반복 자동화예요. 그 이상이 아닙니다. 딱 그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순차적 단순 반복된 저 모델이 우리 인간의 생각들 중에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논란이거든요. 뭐부터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부터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머리를 많이 썼잖아요. 그 중에 어느 부분이 단순 반복 작업 가지고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산하는 거, 수학 계산하는 거야. 더하기 빼기 계산하는 거. 그거 하죠,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1940년대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점점 벌어져 오는 거예요. 점점 벌어져 와가지고 지금은 내가 지능적이라고 생각한 것도 단순 반복 모델로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옛날에 기계란 거는 방직 기계 하면은 득득득득 들어가지고 톱니바퀴 가지고 천이 나오는 거. 그게 그거였는데 운전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리지 못해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었는데 저거가 단순 반복 기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단순 반복 기계거든요. 그 안에서 엔진이 팍팍 돌고 엔진이 도는 거를 핸들을 이쪽으로 돌면은 돌만큼 올려주고 밖에 전달하고 그게 다예요. 단순 반복이에요. 근데 단순 반복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사람의 진짜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이 계산밖에 못하던 단순 방법은 컴퓨터가 점점 사람의 생각들을 대신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에 우리가 지능적으로 생각한 것들이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인간의 인지적인 어떤 행위들을 어떻게 단순 반복 기계로 만들 것인가 하는 거가 핵심인데, 이게 핵심이죠. 인간의 생각을 순차적 단순 방법 모델로 흉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앞으로도 핵심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생각을 단순 반복 계산 모델로 변환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변환만 일단 하면은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합니다. 이 변환된 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고요. 컴퓨터에서 돌리게 만든 거를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식은 죽먹기예요. 문제는 이걸로 변환하는 거죠. 이 변환은 누가 하는가? 사람이 합니다. 알파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이걸로 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많이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저 계산 모델을 만들면 되겠네. 저 사람 생각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교수님하고 올라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음식 메뉴를 자동으로 골라주는 프로그램 나오지 않을까. 우리 같이 저녁 식사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생각해. 음식을 뭘 먹을까 오늘 저녁에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단순 방법 계산 모델로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근데 생각을 아까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에 생각해보니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일 처음 생각한 거는 이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표정과 체온과 뭐 눈의 위치와 뭐 이 피부의 뭐 이렇게 탄력도를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와 이 사람이 먹었던 음식, 지금 나와 있는 메뉴 중에서 칼로리와 무슨 영양성분을 분석을 해서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걸 먹으면 좋다라는 모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단순 반복 계산 모델이거든요. 데이터 집어넣어가지고 간단한 수학 공식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진짜 모든 것들을 이 모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흔히 드는 예 중에서 카카오 택시 여러분들 타시나요? 택시 잡기라는 어떤 행위를 보세요. 택시 잡기. 제가 할게요. 어디 있죠? 네. 마우스를 주시면 택시 잡기라는 어떤 그 행위를 보세요. 우리가 택시 잡기가 어떻게 단순 반복 계산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택시 잡기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아니 왜 택시를 길에서 와가지고 저렇게 잡고 있지? 모든 택시마다 GPS를 붙이면은 택시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위치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위치도 실시간으로 잡아볼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택시를 어딜 가겠다고 하면은 내 근처에 있는 가까운 택시한테 연락이 가고, 그 다음에 그 택시한테 자동으로 연락이 하면 그 택시가 어떻게 오는지를 내가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또 하나의 불안감은 가면 내가 택시를 불렀는데 저 택시 아저씨가 착한 아저씨인지 나쁜 아저씨인지 모르겠어. 착한 아저씨면 탈 텐데 나쁜 아저씨면 어떡하지? 그 생각. 단순 계산 방법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택시를 탔던 사람들이 그 별점을 주잖아요. 그 아저씨한테. 내가 그 택시를 클릭을 하면은 그 아저씨한테 별점 줬던 것들이 쫙 보이는 거죠. 그럼 내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수학 계산, 물리 계산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모습과 행위들을. 그러면 컴퓨터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단순 반복 수학 계산에서 시작된 컴퓨터는 옛날에는 진짜 계산만 했거든요. 수학 계산만. 근데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 행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심지어는 지능적인 행위까지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엄청나게 붙고 있어요. 2014년에 재작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래의 직업이라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년 내에 직업의 47%가 사라진답니다. 그러면 그 직업들은 단순 반복 작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것들은 전부 없어질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위가 누구냐면은 텔레마케터입니다. 텔레마케터. 2위가 회계사예요. 제가 이걸 어디 가서 발표하면요. 회계사분들이 저한테 속 강의 끝나고 찾아와요. 진짜 없어지네요. 회계사는 안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회계사가 하고 있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체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계사가 하고 있는 일은요, 단순 반복 작업이거든요. 데이터 가지고 단순 반복 작업은 100% 바뀝니다. 100%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경영학과 출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주식 투자요. 주식 거래, 선물이나 이런 거요. 70%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 해요. 지금 옛날 뭐 증권 딜러 한다. 지금 어디에 증권 딜러 취업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요. 70% 컴퓨터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10년 안에 90%가 될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만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회계사가 없어지진 않지만 지금 현재 회계사가 하는 일들은 대체될 거다. 그럼 회계사는 다른 일들을 조금 더 창의적인 다른 일들을 만들어낼 거다. 회계사가 없어지지 않지만 이런 말인 거죠. 세 번째가 소매 판매업자 전문 작가도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도 있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조금 내려가면 법조인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판례 찾는 거요. 판례 찾는 거 그거 컴퓨터가 할 수 있거든요. 판례 찾는 거 집어넣으시면 지금 뭐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는 거 없어요. 근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의 일은 지금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뭘 단순 반복 작업이 뭐가 있나 우리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거는 거의 대체된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자동화 쓰는 부분.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이게 범위가 인간의 인지 행위가 이건데 단순 계산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어디까지 갈 건지가 불안해지는 건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단순 반복할 수 있는 거는 다 대체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단순 반복되는 걸로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지능이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어젯밤에 그린 그림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사람이 뭔가를 보잖아요. 보게 되면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저게 사람인지 집인지 나무인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도 인식하고 소리도 인식하고 언어도 인식하고 제가 말하는 것도 인식이죠. 그 다음에 필기체, 글자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글자인지 알잖아요, 이거요. 이거 아직 기계가 못해요. 인식 문제가 굉장한 문제예요. 굉장한 그 인간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패턴 인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인공지능의 분야고요. 또 다른 분야는 추론과 학습이에요. 추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얻어진 지식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지식이 기존에 있던 지식과 결합해서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어내고 이것과 이것이었으니까 저거였겠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이걸 추론이거든요. 아침에 지하철 탔는데 지하철에서 누굴 봤어요. 쟤 신동엽하고 닮았네. 그런 부분이요. 그거는 인지도 들어가고 인식도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신동엽이라는 지식과 연결된 어떤 추론적인 것도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누구를 봤는데 옆 칸에 누구가 오고 있어. 내가 느꼈는데 쟤네들이 맞아 사귀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추론인 거죠. 인간은 그런 능력을 추론 능력이라고 하고 또 다른 건 학습 능력이에요. 뭔가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어떤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린아이가요. 제가 항상 듣는 예 중에 하나인데 어린아이가 바늘에 찔렸어요. 바늘에 찔려서 아프고 나고 바늘로는 안 갈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에 뼈쪽과 가위한테는 또 가요. 왜 그러면 가위에 찔려본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위에 찔리면은 아프고 나 또 아파요. 피 흘리고. 그래서 그 다음날에 있다가 또 뾰족한 거 뭐가 있죠? 샤프 펜슬에 한번 찔려봅니다. 그럼 얘가 그때 무슨 생각이 납니다. 3번의 일반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설을 세웁니다. 인간은요. 뾰족한 것도 엊그저께 가위에 찔리고 바늘에 찔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뾰족한 것은 다 아플까? 라는 가설을 세우면은 그 아이가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래요. 주변에서 뾰족한 걸 찾습니다. 가설을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요. 해서 살짝 만져보는 거죠. 이렇게 뾰족한 것을 아프구나. 그러면은 패턴이 만들어져요. 두뇌에. 뾰족한 것은 아프다. 그게 학습입니다. 학습이요. 그래서 이 지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요. 예.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외부 사람들한테 표현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만들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인식과 추론과 학습과 지식 표현이에요. 알파고 있잖아요. 알파고가 이번에 그렇게 뛰어난 걸 나왔지만 이것은 100년 전부터 나오던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처음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했냐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추론으로 시작했다가 이번에 들어간 것은 뭐가 들어갔냐면요. 학습과 인식이 들어갔어요. 학습과 인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알파고는 어떻게 되면은 19바에 19 바둑판을 보면요. 바둑판 전체를 이미지로 탁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동안 3천 몇백 개, 160개의 그 중국 사람들하고 또 썼던 그 경험, 학습을 시킨 걸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뚫 거다. 이럴 때는 이렇게 둬야 된다. 그렇게 접근을 한, 그래서 지능적인 거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전에 프로그램들은 다 추론만 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추론만요. 단순 계산과 추론가요. 그게 어떤 큰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인간이 지금 하고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슬슬 계산 모델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 5년 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될 것들을 제가 보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What can be automated예요. 뭐가 자동화 될 건가? 뭐가 단순 반복으로 자동화 될 건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율자동차요. 저 이거 봤어요. 미국에서요. 진짜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바다주는요. 트럭, 자율 트럭 합법화 시켜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바다에. 고속도로에요. 이거 제가 생각할 때요. 10년 안에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10년이라고 하니까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 사람 얘기는 5년 안에 보게 될 거래요.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고 있는 건 누구냐? 법이에요. 법이 막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법이라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합의의 산출물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난 6년간 구글이 8년간인가 10년간인가 했던 사고가 한 번 난 적도 없는데 지난주에 뭐 사고가 한 번 났다 그러죠. 여태까지 사고 난 거는 자기는 서 있는데 남이 와서 부딪힌 사고였고요. 이번에 사고 난 거는 처음으로 자기가 움직이면서 사고 났는데 15km로 가고 있었대요. 15km로 가고 있었고 그 차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차가 40km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사고 난 이 경우 정도만 리포트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자동차 사고의 70~80%가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래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자동차를 맡기지 말자라는 법이 통과될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자동차는 인간이 하면 안 된다. 근데 몰래 숨어서 인간이 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가정을 하고 있어요. 또는 드론요. 드론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류를 드론으로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드론도 문제가 많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누가 밖에 우리 창문 쪽에 드론 띄워가지고 창문으로 날 보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 가지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문제인데 결국 이렇게 갈 겁니다. 결국 이렇게 갈 겁니다. 또 하나는 3D 프린팅이 3D 프린터 본 적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들 어디 가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디자인해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에서 만든 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썼지만 내가 내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그걸 주냐면은 내가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을 팔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디자인을 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실리콘밸리에 갔었어요.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우리가 뭔가 거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리 데려가고 막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우리 학교에 사회학과 학생인가? 사회학과 학생이요. 스타트업을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실리콘밸리에 그때 진출하려고 나이가 28인가 29인가 밖에 안 돼요. 왔어요. 사회학과 나왔대요. 재밌는 거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커피를 로스팅하는 기계예요. 커피 콩을 가져와가지고 커피 콩을 로스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스팅하니까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로스팅 한 건 사오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 기계를 하면은 콩을 주문하면 콩이 오면은 로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로스팅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기계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인터넷으로 연결시켜놨어요. 연결시켜놔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 바리스타가, A라는 바리스타가 이번에 케냐에서 나온 어떤 콩은 무진장 좋은데 이거는 이렇게 로스팅 해야 돼요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그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올려면은 내가 한국에 있는 우리 집에 그 로스팅 기계에서 그 메뉴가 인터넷으로 와서 여기 설치가 돼요. 그래서 그 설치되는 걸 내가 돈을 내겠죠. 10,000원인가 내면은 버튼 누르면은 케냐에 있는 그 콩을 내가 사면은 자동으로 여기서 그 메뉴에 따라가지고 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확대해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밥솥들이 있으면은 집에 밥솥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백 선생이 오늘 밥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고서는
자기네 회사에서 그걸 딱 넣어주면은 저녁에 내가 그걸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백선생 거 오늘 사볼까? 버튼 누르는 순간 우리 집 밥솥에서 그 사람이 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 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과 생활 패턴을 바꿀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겠죠. 거기서 밥을 받았는데 그거 먹고 누가 죽었으면 그 누구의 책임이죠? 뭐 그런 문제들은 있겠지만 이게 그런 의미를 갖는 거라는 거예요. 3D 프린터라는 거가요. 핀테크.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87이래요. 87. 우간다가 86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핀테크 하겠다고 지금 난리죠. 그죠? 이것도 지금은 이제 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는데요. 핀테크를 하는 순간 금융기관은 다 무너집니다. 핀테크의 핵심은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금융거래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많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요. 또 하나 신문기사. 지금 소프트웨어가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까요? AP통신. 작년부터 기업 실적 발표 기사는 100% 알고리즘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그 양은 매달 1000건에 달한다. 스포츠, 지진, 그 다음에 주식 거래는요, AP통신은 100%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사를 쓰고 있어요.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스포츠. 누구랑 해서 몇 대 몇으로 누가 홈런 쳤고. 그거 사람이 일일이 거기 가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어넣어주면 자동으로 그냥 기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도요. 그 알고리즘들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험과 퀴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약간 테스트용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일본의 인공지능 도로보쿤이라는 이 프로그램이요. 인터넷 검색만 가지고 일본의 대학 입시를 봐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가 나오면은 얘한테 그 문제를 주면은 얘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자동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해가지고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900점 만점에 몇 점을 맞췄냐면요. 몇 점이지 여기? 500 몇 점을 맞췄어요. 근데 이것은 일본의 전국의 581개 사립대 중 80%에 해당하는 472개 대학의 합격. 도쿄대학을 합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목표가 도쿄대학 응시하는 거가 목표예요, 지금요. 합격하는 거가. 미국에도 SAT 시험 보는 거가 만들어졌는데요. SAT 시험 지금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3년 만에 거의 만점에 도달할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동 반복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없더라도요. 그래서 그거의 정점이 어디였었냐면은 제퍼디쇼죠. IBM의 왓슨 슈퍼컴퓨터가 제퍼디쇼 보면은 3명이 나와가지고 문제를 맞춰가지고 상금을 타가는 퀴즈인데 거기에 사람이 없잖아요. 슈퍼컴퓨터가 등장해서 2년 내내 우승을 했어요. 저거 뭘로 하냐면요. 검색으로 합니다. 자동 검색으로. 생체 컴퓨팅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2099년에 본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 보고 제가 진짜 놀랐는데요. 저 영화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영화 보면은 미래 그 여행사가 나오죠. 그래서 미래 여행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미래 영화니까 이제 화성에 간다 그래요. 근데 화성 여행사에 갔는데 돈을 냈는데 실제로 화성에 가는 건 아니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걸 씌워놓고 화성에 간 기억을 심어놓는 거예요. 기억을 심어놓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요. 이게 벌써 20년 된 보고서예요. 이분이 30살 때 사고로 시각장애가 된 사람인데요. 시각장애가 됐다고 하면은 시각신경은 뇌에 남아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본 것들이 뇌에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데 시각을 잃은 거예요. 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뇌에는 눈이 남아있죠. 이 눈은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메라를 달았어요. 이렇게요. 안경에 카메라를 달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옆에 컴퓨터를 차고 있는데 여기서 앰플리파이를 해줍니다. 전기 신호로요. 앰플리파이 한 거를 가닥을 뽑아가지고 두뇌에 구멍을 뚫었죠. 뚫어서 시각신경하고 한 가닥 연결해줬어요. 연결해준 다음에 실제로 카메라로 본 거를 두뇌 신경에다가 전기 신호를, 두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 전류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류의 흐름이거든요.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본고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실험이 하면 이게 20년 전의 실험인데 아이를 따라가고 결국 실험의 끝에는 뉴욕 지하철을 혼자 타고 목적지까지 찾아갑니다. 저 사람이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저게.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화성에 안 갔다 왔는데 화성의 모습을 이 사람한테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어줄 수가 있어요. 이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처음 갈게요. 1988년이에요. 88년에 처음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저하고 유학생 같이 하던 옆집 그 형이 있는데 그 집 아기가 100일이었어요. 이 아이가 뇌망염에 걸렸어요. 그때요. 100일짜리 아이가. 뇌망염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이러스가 뇌만 갉아먹는데 24시간 안에 뇌를 전부 갉아먹어가지고 애는 죽는 거예요. 하루 만에 딱 24시간. 근데 막 갉아먹고 있는데 애는 이제 열이 나는 거죠. 증세가 없어요. 열 나는 것밖에. 그 열이 막 나니까 타이레놀 먹이고 엄마가 뭐 이렇게 찬물 이렇게 해주고 이러다가 애가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헬기 실어가지고 반스 하스피틀이라는 영국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그쪽으로 헬기로 갔더니 이제 뇌망염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중단시키고 뭐 거기서 그걸 했는데 제가 놀란 게 뭐였었냐면은 잘 보세요. 뇌의 반이 없어졌는데요. 이 뇌가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고요. 100일 된 애는. 살아나요. 인간은요, 뇌의 60%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애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에 대해 가지고 나머지가 이제 만들어져요. 100일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뇌가 없는 상태에서 없어져도 얘가 경험하고 보고 어떤 자극을 받으면 뇌가 생겨나는 거예요. 20살 된 사람들은 안 생겨나요. 우리들은 안 생겨나요. 근데 아이는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뭘 했냐면요. 귀에다가 아까와 같은 이런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루냐면은 귀에다가 요만한 칩을 이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칩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전기신호로 바꿔가지고 그 가닥 하나하나를 이 아이의 뇌에 청각신경에다가 다 연결시켜가지고 소리가 나면은 전기신호가 뇌로 가는 거예요. 얘가 그 부분이 뇌가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얘를 언제 봤냐면은 이제 얘가 대학 다닐 때 봤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의사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러는 걸 봤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2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배터리 갈아주러 간대요. 이걸 빼서 다시 이제 껴주고. 그게 거의 30년 전, 25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보고 곧 장애인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봤어요. 해결됐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요? 안 보고 있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죠. 윤리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안 이루어지니까 나오질 않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가 기술의 발전을 항상 균형을 맞추고 통제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합의가 안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합의가 이제 뭐라 그러죠? 통하지 않는 곳. 그래서 위험한 곳. 군대예요. 군 쪽에서는요, 아무 제약을 받지 않고 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연구들은 다 군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고 이거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CES에 갔다 왔어요, 제가. 연초에 하는 세계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기술들 발표대회 이런 데 가면은 지금 조금씩 나오는 것들이 다 군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군대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몰라서 저는 좀 답답하고 불안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 나온 것들은 우리가 다 합의와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원숭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원숭이를 손을 막아놓고 로봇손을 만들었잖아요. 로봇손을 원숭이의 뇌에 행동신경과 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로봇도 손은 있는데 나는 손하고는 관계없는데 나의 뇌신경만 저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한테 뭘 보여주냐면 바나나를 보여줘요. 바나나 먹고 싶잖아요. 손 움직여가지고. 그럼 머릿속에서는 저걸 잡아야 되겠다는 신호가 확 나오고 그 신호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로봇손이 바나나를 집어서 입에다가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저거요, 완벽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품으로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연구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저런 문제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오게 할 건가, 쓸 건가 하는 것들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한 10분 정도만 제가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체스 얘기가 오늘 나왔잖아요. 체스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까 그 자동화되는 그 과정과 알고리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꺼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요, 1997년에 러시아의 세계 챔피언인 카스파로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IBM에서 만든 딥블루라는 슈퍼컴퓨터하고 이제 일전을 벌려가지고, 이 사람이 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벌써 이세돌 구단이 2패를 했지만, 그 바둑 두는 게임 이제 2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이 20년의 간격은 꽤 커요. 그렇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러면 뭘 했냐? 20년 동안 발전이 없었어요. 했다가 최근 한 7, 8년 전에 굉장한 기술의 립업이 있었습니다. 팍 뛰어넘는 거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볼게요. 우리가 왜 체스나 바둑 같은 이런 경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경기를 함으로 예를 들어서 바둑을 인간을 이기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한 가장 큰 대표적인 어떤 게임을 정하는 거죠. 체스나 바둑은 인간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것을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경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 드릴게요. 단순 반복 계산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둑이라는 게임.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서양에서는 주로 이제 체스였었죠. 체스였었는데, 체스 기계가 제일 처음 나온 거가요. 언제 나냐면은 1820년에 테크니컬 턱이라는 기계가 처음 나왔어요. 이 기계를 보면은 이제 유럽에서 나왔는데요. 인형이죠, 인형. 인형이 체스판 위에 있고, 여기 보면은 1820년이면 산업혁명 시기잖아요. 산업혁명 시기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톱니바퀴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서커스장 같은 데 돌아다녔대요. 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저걸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 앞에서 체스를 탁 두면요. 저 로봇이 징 해가지고 체스를 탁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저 로봇이 체스를 둔다고. 그리고 또 두면은 또 로봇이 징 해가지고 또 탁 두고 이러는 기계였어요. 돈 무슨 많이 벌었대요, 이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체스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떴을까요, 저 사람은요? 어떻게 저 기계가 1820년에 떴을까요? 사실은요, 그 속에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뜨면은 이 사람이 숨어 있다가 아, 저기다 둬야지 생각하고 기계를 움직여서 기계가 여기다 뜨는 거예요. 제일 처음 아까 제가 보였던 그림 주세요. 산업혁명 시대는 사람의 신체적인 것을 자동화한 시기였어요. 하지만 두뇌적인 거는 하질 못했죠. 그런데 저 두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기계로. 이게 1800년대 초고 1900년대 초에 아주 간단한 형태의 체스 기계가 만들어져요. 그 체스 기계는 체크하는 거였죠. 나중에 이제 장이야 하면은 이제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부분만 흉내내는 기계가 만들어져서 그것도 톱니바퀴로 그렇게 만들어졌었고, 그거는 뭐 톱니바퀴 몇 개만 이어지면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요. 1940년대에 알란 튜링, 여러분들 이매지네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극장에서 이매지네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알란 튜링에 대한 영화인데, 알란 튜링이라는 위대한 성각자가 있었어요. 1940년에 논문을 썼는데 논문 제목이 뭐냐면은 Thinking Machine이라는 거예요. 머신은 머신인데 사람의 생각을 단순 반복 톱니바퀴 같은 그걸로 기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이 컴퓨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 기계는 그 사람이 만든 튜링 머신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반도체도 만들어지고 무슨 진공 뭐 여러 가지 뭐 전자 기술이 발전되다가 1940년, 50년, 60년에 컴퓨터가 진짜 만들어지죠. 컴퓨터 만들어지고 컴퓨터가 속도도 빨라지고 뭐 이렇게 발전을 해오죠. 발전의 끝이 제가 얘기한 컴퓨터는 뭐냐면은 단순 반복한 일을 진짜 빨리 하는 기계가
메모리도 쓰고, 뭐, CPU도 만들고 해가지고 점점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끝에 나와 있는 기계가 뭐냐면은 딥블루라는 기계예요. IBM에서 만든 슈퍼컴퓨터인데 체스만을 뜨는 기계고요. 체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진짜 전설적인 체스 챔피언인 러시아의 카스파로프를 물리치기만을 위해서 만든 슈퍼컴퓨터예요. 저 슈퍼컴퓨터는요. 그래서 1996년에 카스파로프와 대전을 벌립니다. 대전을 벌렸는데 저 기계가 대전을 일단 벌리는데 첫 경기 96년이에요. 첫 경기를 그래서 이사들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요. 첫 경기를 딥블루가 이겨요. 그럼 인간은요 당황스럽잖아요. 사람하고만 하고 사람의 얼굴 보고 제가 필요하구나 뭐 해가지고 뭔가를 두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두니까 이 상태에서요. 첫 경기를 져요. 근데 두 번째 경기 카스파로프가 이겨요. 1대1이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비기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카스파로프가 이깁니다. 그래서 96년에 야, 거 봐라. 4대3으로 아니죠. 4대3인가요? 3. 했던 뭐 이기는 거죠.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1년 후에 IBM의 딥블루가 열심히 그 카스파로프를 또 무찌르기 위해서 새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카스파로프가 16살 때 이후로 진 적이 없거든요. 모든 대전을 760개의 대전을 DB로 다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얘가 이렇게 뜨면은 제가 저렇게 뜰 거야라는 것까지 다 예측하는 모델까지 만들어가지고 97년에 재대결을 하는데 카스파로프가 그래 한번 또 보지 했는데 첫 경기에서 카스파로프가 이겨요. 두 번째 딥블루가 이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비겨요. 마지막 한 경기 남았죠. 마지막 한 경기 남았는데 카스파로프가 뚜다가 초반에 판을 엎어버려요. 나가버려요. 이 충격적인 장면 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찍은 거예요. 이 경기는요, ESPN에서 중계했는데 전 세계 2억 명이 생중계로 봤어요. 이 경기는요. 체육관에서 이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카스파로프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음모가 있다.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 체스의 마스터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지금 나를 저건 컴퓨터가 아니다. 내가 둔 거는 컴퓨터하고 둔 거라고 나는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카스파로프가 IBM에다 뭘 요구를 하냐면 로그 파일을 요구합니다. 로그 파일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실제로 운영된 그 기록이 남잖아요. 그 기록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네가 했다는 걸 내가 봐야 되겠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뒀는지를. 그러니까 IBM에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고 IBM에서 바로 저 컴퓨터를 클로즈 시켜버려요. 은퇴시켜버려요. 은퇴시키고 바로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지금 스미소니안 박물관 가면 저 컴퓨터 있어요.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아예 그냥 다 팀으로 해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카스파로프가 거 봐라. 그런 거 아니었을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은 수라는 중국계 미국인이었거든요. 이번에 알파고 만든 사람도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그 팀장이 황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 체스도 수라는 사람이 그 팀장이었어요. 5명인가 7명이었는데 IBM에다 얘기하는 거죠. 왜 공개를 안 하냐. IBM에서는 이제 싫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가 회사를 나와요. 나와가지고 조그만 회사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듭니다. 제가 IBM에서 만든 거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요. 그런 다음에 그게 2001년인가 됐을 거예요. 카스파로프한테 가서 재경기를 요구합니다. 자, 이제 뚜자.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카스파로프 싫다 그래요. 그때 충격으로요. 경기 안 나와요. 카스파로프는요. 다른 일들을 하고 있죠. 카스파로프 재밌는 사람이에요. 2007년에 러시아 대선에 나옵니다. 그래서 푸틴하고 붙었다가 푸틴의 살해 위협을 받아서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 인권운동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천재예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저 사건이 영화로, 헐리우드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어요. 비안 딥블루인가라는 책으로도 나오고 아주 그 여파가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 딥블루라는 거가 어떻게 그러면 인간의 그 체스를 두는 그 지능적인 행위를 흉내냈을까라는 건데요. 제가 여기 책에 있는 걸 했는데 1997년도 경기에서는 12수압까지 내다보는 계산 속도를 만들었어요. 480개의 VLSI 칩을 가지고
1초에 2억 개에 해당하는 위치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70만 건에 달하는 기존의 대국 정보와 4천 개의 위치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체스 여러분들 장기하고 똑같죠? 장기 경기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장기를 두게 되면 누군가 거기 하나 두잖아요. 그죠? 누군가 두는데 그 두는 위치가 한 20개가 되는 거예요. 위치가, 놓을 수 있는 위치가. 그럼 20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개 정도의 하나를 여기서 두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20개 정도의 하나가 또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하나가 요렇게 생기는데 요거 하나도 다 각각이 이만큼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각각이 이만큼이 또 생기고 하면은 크기는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체스를 뜨면, 장기를 뜨면 한 100수 뜹니까?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 20개라고 하면은 20에 100승이 되는 거예요. 저 규모가요. 그래서 12수합까지 내다보게 만든 거죠. 이거 우리 한 수, 두 수 해가지고 12수합까지. 12수만 얼마나 계산해요. 그런데 그걸 계산이 가능한 거가 1초에 2억 개를 계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컴퓨터는요. 지금 알파고요. 1초에 20조 개를 계산한대요. 근데 인간은 몇 수합을 내다봅니까? 인간은요. 한 두 수합 내다보고 아까 누가 보니까 10수합을 내다본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은. 수계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걸 계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산하는 방식하고 다른데 사람은 이렇게 두고 판세를 보고 이렇게 두는데 저 뒷불로는 뭐라고 하면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까 얘기한 단순 반복 계산을 빠른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했었던 거죠.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긴 거죠. 인간을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단순 반복 계산의 승리예요. 단순 반복 계산이 인간의 지능적 행위를 이길 수 있는 예를 본 거죠. 근데 슈퍼컴퓨터면 그럼 다 해결되는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체스에서의 모든 가능의 수는 10에 120승이라고 하는데 첫 착수 지점은 20개 정도래요. 그러면은 뭐 100번 정도 우리가 뜬다 그러면 20에 100승 정도가 되는 거죠. 저것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바둑은 불가능했어요. 왜 바둑을 못 만들었냐면요. 바둑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예요. 왜 그러면 바둑이 19바에 19잖아요. 이쪽에 19, 이쪽에 19잖아요. 그러면 놓을 수 있는 칸이 19 곱하기 19니까 361이에요. 그러면 가지수가 3에 361이에요. 흙을 놓거나 비이거나 100을 놓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10에 107승이에요. 그런데 경로의 수는 360개를 놓고 또 뜨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한창 양보해서 361개지만 착수를 바보같이는 안 하니까 사람들이 보통 노는 것들은 250개 정도래요. 그런데 수가 150번 주고받는데요. 그럼 150이면 250에 150승이죠. 10에 360승인데요. 우주 전체의 원자수가 10에 80승이래요. 그런데 가지수는 10에 360승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계산적인 모델로. 저걸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가능한 거를 컴퓨터는 다 해보고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뜨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보고 뜨면은 거기서 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걸 다 계산해가지고 하고 그래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도 크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학습 모델을 씁니다. 이 사람이 또 썼던 거 학습 모델 이런 거예요. 160개 그러니까 1600개의 기보를 학습했다고 하는 건요. 1600개의 바둑 썼었던 데이터를 전부 모아가지고 이 상황에서 여기 떴을 때는 보통 프로들은 여기 뜨더라 라는 거를 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와 같이 뜰 때 어떤 상황에서 얘가 학습했었던 그 판이 나오고 얘가 거기에 뜨면은 모든 프로들은 여기에 뜰 거다 라는 거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가능한 모든 것들 계산하는 거죠. 그게 참 힘든 거죠. 어쨌든 다시 결론을 얘기하면은 저거 뜨는 것도 계산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봐도 계산 모델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거를 창의적이라고 얘기한 거가 잘못한 건 아닌가. 창의적으로 얘기한 건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거를 못 따지니까 그 창의적이라고 한 거지 계산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지시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 제가 한 5분만 더 얘기해도 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식 기반의 방식,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방식이에요. 지식 기반은 전문가의 지식을 뽑아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가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최근에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냐면은 데이터 기반의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간단한 예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빼쪽한 거를 보면은 아프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저는 크게 표현을 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 지식과 경험 지식을 얘기해요. 엄마 지식은 뭐냐면요. 아이가 방바닥 이렇게 하다가 빼쪽한 곳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엄마가 막 달려오는 거죠. 달려와서 너 저거 빼쪽한 거 걸으면 너 아야야 하니까 너 가면 안 돼라고 애를 뭐 혼을 내거나 이제 충격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저거 만지면 안 돼. 아야야 너 맴매한다 너 그러면은 그럼 아이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빼쪽한 거 보면은 아 엄마한테 맞을 거가 먼저 떠오르겠죠. 그리고 아 빼쪽한 거는 아프다라는 지식을 엄마한테 들어서 경험도 안 해봤는데 찔려본 적도 없는데 애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방식입니다. 전문가의 지식을 뽑아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엄마가 없는데 아이가 아까처럼 다니다가 바늘에 찔려보고 가위에 찔려보고 샤프 펜슬에 찔려보다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빼쪽한 것은 아프구나. 가설을 세워서 실험까지 해보는 거죠, 얘가. 그래서 확정을 짓습니다. 저건 아프다. 그게 데이터 기반의 방식입니다. 경험 방식. 지금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들 이런 것들은요. 데이터 기반의 방식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왜 이게 가능해졌나? 데이터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빅데이터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시스템. 그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만 넣으면은 패턴이 막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방식인 거고 또 하나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카스파로프가 또 나왔는데요. 카스파로프가 1999년에 재밌는 경기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제안을 합니다. 카스파로프 대 세상. 카스파로프 vs against the world라고 돼 있죠. 세상이라는 경기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카스파로프가 여기 앉아서 체스를 떠요. 그러면 75개, 저 경기에 따르면 75개 국가에서 5만 명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10분의 시간을 두고 각자 떠요. 그럼 각자 뜬 것에서 제일 많이 뽑힌 쪽 있잖아요. 투표를 한 거죠. 그게 이제 탁 떠요. 그러면 카스파로프가 10분 안에 또 뜹니다. 그럼 두고 이렇게 경기를 진행을 했거든요. 인터넷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부터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당연히 카스파로프가 너무 쉽게 이겼어요. 왜 그러면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인 대 개인으로 뜬 거예요. 이거든요. 그 5만 명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 개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뜬 거하고 내가 뜬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경기 방식을 바꿔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하루 동안이야. 하나의 하루씩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루 뜨면 하루 동안에 5만 명이 토의를 하게 해요. 토의를 하게 해요. 그 토의하는 과정에 코디네이터를 4명을 집어넣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요. 4명 중에 하나가 크러쉬라는 대학생,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은 카스파로프가 경기 뜨는 모든 게임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분석한 걸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나눠주고 카스파로프가 이렇게 떴을 때는 이렇게 됐고 옛날에 하면은 이렇게 됐고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떴을 거다라는 걸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토의를 한 다음에 각자 투표를 합니다. 카스파로프가 겨우 이겼어요. 진짜 겨우 이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20살 이후로 또 썼던 체스 경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집단지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집단지성은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컨버즈 시키고 합치고 그 와중에 새로운 거가 만들어내게 하는 것을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만요. 각자 투표하는 숫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토의되고 합의된 거가 그 집단의 어떤 그 합의된 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 있어요. 가장 전형적인 예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경기가 벌어져요. 2002년에 프리스타일 체스라는 게 벌어져요. 저거는 카스파로프가 관여를 안 했어요. 프리체스. 저거는 뭐냐면은 참여자가 어떠한 참여자들도 했어요. 인간이 혼자 참여할 수도 있고 슈퍼컴퓨터 혼자 참여할 수도 있고 인간이 그룹을 쪄서 할 수도 있고 5만 명이 집단지성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우리 팀이 또는 기계와 사람이 합쳐서 올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라고 얘기했던 체스 기계도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체스 챔피언들 팀을 만들기도 하고 개인도 이제 참여하고요. 누가 이겼냐면요. 우승을요. 미국의 아마추어 대학생 2명이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체스 프로그램 5개를 들고 와가지고 팀으로 참여를 했는데 걔네들이 이겼어요. 걔네들이 사각에서 전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무찔렀습니다. 걔네들이요. 그거가 준 사건은 의미는 엄청나게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있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벌어지는 시대는 뭐냐면은
인간과 컴퓨터의 공존시대다. 인간과 컴퓨터의 공존시대고 컴퓨터 혼자만 할 수도 없고 사람 혼자만 할 수도 있고 같이 묶어 사는데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연스러운 프로세스가. 그래서 얘네들이 경기 뜬 거를 카메라로 찍은 걸 보면요. 저쪽에서 상대방이 뜨면은 5개에다가 착착착착착착 그 4만 원, 5만 원짜리래요. 진짜 길거리에서 보는 싼 거에다가 돌려놓고 각자 나오잖아요. 그걸 딱 보고 둘이 두세 마디 간단하게 토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가지고 뜨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못 당한다는 거야. 그 자연스러운 그 팀업은.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방향이나 이거는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보면 기계에서 자동기계, 슈퍼컴퓨터 대중화되고 이게 거기죠. 그러다가 이쪽으로 가고 지금 알파고는 이것들을 전부 기반한 빅데이터와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이 이제 가미된 거죠. 이것들을 전부 포함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인데요. 제가 그 제주도에 가면은 넥슨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 게임하는 회사. 그 회사가 제주도에 있는데 거기 벽에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컴퓨터는 빠르고 정확하고 하지만 멍청하다. 사람은 느리고 게으르고 부정확하다. 하지만 뛰어나다. 둘이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대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인슈타인이라고 써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인간은요, 인텔리전스, 지능과 지식과 워킹 메모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적으로 인식해가지고 저거는 뭐다라고 하는 그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인식을 하죠. 컴퓨터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컴퓨테이션,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캡처링을 하죠. 뭔가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죠. 이거 둘이 합치면은 굉장한 힘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체스나 바둑은요, 이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메모리와 컴퓨테이션 모델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가 이거를 대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컴퓨터의 계산이 인간의 지능을 넘었다. 이 표현은 아닌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체스나 바둑은 지능적인 범위가 아니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능적인 범위가 아니었다. 지능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벗어나서 기계가 인간을 지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균형과 뭐 그런 관점에서 일어날 수 없다. 제가 마지막 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시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국소밭이만 했거든요. 그 의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레지던트들이 막 뭐 어디 옷이 좋니 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듣고 있는지 또 모르고 뭐 라코스테가 좋니 뭐 거기는 뭘로 했는데 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깔깔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의사 이제 저희 주치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조용하고 뭔가를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딱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국소 바치니까 저는 귀로는 듣고 있잖아요. 뭔가를 하는데 한 20가지의 장비들이 쫙 몰려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나의 모든 몸 상태, 그 다음에 의사가 어딘가를 집어넣으면은 그 위치를 자동으로 쥐 와가지고 실시간으로 피의 흐름인가 이걸 보여줘요. 그게 한 20가지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20가지가 있어요. 그걸 다 보면서 의사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다가 혹시 모르면은 옆에 레전드 2명 있는데 걔네한테 물어봐요. 너 5초마다 한 번씩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은 5초 됐습니다. 5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누워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프리스타일에 참여했던 미국 그 아마추어 그 대학생 2명과 그 기계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저게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겠구나, 앞으로는. 사람이 최종 판단을 하지만 최종 판단을 하기 위한 도움들, 데이터들, 정보들은 기계가 자동으로 주고 그걸 기반해서 사람끼리 또 소통도 하면서 뭔가를 결정을 내리겠구나. 근데 만약에 누워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저는 들어갈 때 뭐가 쓰고 들어갔거든요. 죽어도 괜찮다는 쓰고 들어가잖아요. 무슨 사고가 나서 되면은 그거 누구 책임일까? 최종 판단을 내린 사람의 책임일까? 아니면은 최종 판단한 사람한테 잘못된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정보를 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워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 또 생각까지도 번져갔어요. 운전이란 기계를 잘 만들어줬는데 내가 잘못해서 운전을 잘못했는데 운전이 뭐 기계가 뭐 내 의도대로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지? 아, 모든 게 그런 거구나. 모든 게 그렇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그런 생각이 사실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데 사람의 어떤 지능적인 부분까지 기계가 계속 대신해주고 있는 지금 그걸로 오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제일 우리가 관심 둬야 되는 거는 어차피 공존시대니까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상호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쪽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간 공학 출신이나 이과 출신이 아니라 문과 출신 되게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게 약간 좀 접촉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요 그림을 여러분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사람과 컴퓨터의 공존 시대가 됐어요. 제가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는 이거를 사이보그라는 말 아시죠? 사이보그는 로보캅처럼 반은 인간이고 반은 로봇이고 이런 걸 사이보그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인지적 사이보그라고 불러요. 저는 이 휴대폰을요. 제 2의 뇌다. 이거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강릉의 인구가 얼마지? 얘가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방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얘가 알려주거든요. 그죠? 거의 나의 뇌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 그럼 나는 이걸 잘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과 컴퓨터, 이게 의사들처럼 아니면은 이런 인간과 기계의 공존시대 잘 사용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향이라고 보고 앞으로 기계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저거를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구분은 분명히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아까 회계사 얘기를 했지만 회계사가 이걸 잘 쓰는 회계사하고 그렇지 못한 회계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런 시대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들어갈 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농업경제 시대의 직업의 80%가 없어졌어요. 산업경제 시대의 직업이 그만큼이 더 생겨났고요. 근데 그 시기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근데 계속 바뀌고 여기에 적응해 나가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은 저거를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저거를 활용해서 나의 생활에서, 나의 일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어디 강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새 초등학교, 중학교 프로그래밍 교육하는 거를 필수 과목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애들은 내후년부터 필수로 프로그래밍 다 배워요. 근데 그거를 설득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Now You See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이런 책이거든요. 사람이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대요. 그 실험에 의하면은, 어떤 실험이었냐면, 하얀 옷 입은 농구팀하고 까만 옷 입은 농구팀이 농구공을 패스하게 해요. 그리고 아이들 보고 패스를 몇 번을 하는지를 카운트하게 합니다. 저도 제 제 수업 시간에 실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비디오를 틀어놨어요. 그럼 보면은 까만 옷하고 하얀 옷이 농구공을 패스를 하고 애들이 계속 세요. 그런 도중에 뒤에 뭐가 지나가고 있냐면요. 이게 유명한 고릴라 실험이에요. 고릴라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뒤를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 보고 물어봐요. 공을 몇 번 패스했니? 그러면은 15번이라고 얘기하는 애들 있고 16번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답은 16번이거든요. 16번 정답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왜 틀렸지? 내가 하나를 안 했나? 이래요. 그거 말고 뭘 봤니?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내가 저희 수업하는데 36명이었거든요. 고릴라를 본 아이가 없어요. 고릴라가 지나갔는데. 그래서 비디오를 다시 보여주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릴라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이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는 보이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손녀를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꾸 시골길을 가면은 손녀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가지 못한대요. 저기 할아버지 하늘은 왜 저기 말처럼 생겼어요. 할아버지 여기 개미가 불쌍해요. 할아버지 저기 있는 저 꽃은 아빠가 어디 갔을까요? 별 얘기들 다 하는 거죠. 모든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집에서 밥 먹자 그래요. 그래도 뭔 얘기 나면요. 애들한테 너의 모든 어텐션을 없애버리고 밥 먹고 밥 먹는 거에 너의 어텐션을 집중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이들은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가다가 할아버지가 미안하니까 아이 보고 옆에 앉혀놓고 야, 이 꽃 이쁘지 않니? 야, 꽃 옆에서 아빠가 할아버지가 꽃 사진 찍어줄게 그러면은 아이는 아, 꽃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사진 찍어요. 아, 꽃이라는 것을 이뻐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교육학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아이들은 모든 것에 관심 있는 아이들인데 사회가, 문화가, 어른과 학교와 교육과 부모가 어텐션을 없애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건 중요하지만 원래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걸 못 보게 막는 것도 사회와 문화가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될 사회는 뭐냐? 우리가 가야 될 사회는 디지털 기반의 이런 사회다. 그럼 저기에 대한 어텐션을 어릴 때부터 있는 아이들은 커서 그게 보이는데 그 어텐션을 막힌 아이들은 지금 안 보여요. 제가 이것도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대학생들 상대로, 대학원 상대로 저거를 구분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얘기해줘야지만 보여요. 얘기해줘야지만. 그런 아이들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교육시켜야 된다. 어텐션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된다. 그쪽으로. 이번에 알파고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능적인 방법이었는지, 지능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지능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지, 그 차이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지능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하지만 그 패턴을 찾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뾰족한 거 찔리면은 이거다라는 것은 스스로 이제 알아내는 거는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전공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 질문을 처음에 하시길래. 이 책 얘기를 하시면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지능적인 건가 아닌 건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 질문을 뭐라 그러냐면 차이니스 룸이라 그래요. 중국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방이 있어요, 저기에. 차이니스 룸, 방이 있는데 그때 서양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죠. 한문으로 뭔가를 써서 그 안에 집어넣어 주면은 번역돼서 나오는 거예요. 금이라고 치면은 골드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영어로 써서 집어넣어 주면은 또 한문으로 써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안에는 분명히 굉장히 지능적인 어떤 사람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중국방인데 나중에 그걸 열고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말도 영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혼자 앉아가지고 룰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룰북을. 규칙책을 가지고 그다음에 벽에다가 여러 가지 서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걸 보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7번 라인을 보세요. 그 7번 라인 가서 보면은 뭐 어떻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거기 있는 거 꺼내가지고 주기만 한 거죠. 그래서 지능적인 아니었던 거고 계산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의문이 거기서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 중국방은 인텔리전트한가 아닌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인공지능 학자들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두 그룹이죠. 한 그룹은 지능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지능적인 거다. 또 하나는 지능적인 행위를 흉내만 내도 지능적인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날고 싶었지만은 새처럼 날고 있진 않잖아. 네? 그렇다고 하늘을 안 난다고 할 수가 있는가? 아니다. 새처럼 날아야지 하늘을 나는 것이. 네? 그런 이제 논란인 거죠. 그래서 저거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행위 자체가 진짜 사람의 지능적인 거를 비트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본다 그랬잖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아까 12수만 내다봐도 그게 맥시멈이거든요. 그런데 150수까지 내다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0수면은 10수까지 내다보고 그 10수 앞에서 더 나갈 수 있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거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건가. 이거 확률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확률로 추정을 옛날에는 간단한 지식 모델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요거를 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동안에 많은 프로들이 떴었던 그 체스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요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뚫고 여기에 떴을 때 이길 확률이 높더라는 거를 계산을 해놓은 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요. 그런데 이 학습은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세돌 구단하고 했잖아요. 어제 오늘 한 거가 또 학습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세돌이가 어제 했을 때 요 판세에서 요게 떴더라.
그게 기억이 돼 있으면은 내일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얘가 여기 뚫 거라는 거를 얘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시간 학습은 안 하도록 돼 있고 학습이 일단 끝난 걸 가지고 가져와서 시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인 틀은 서치하는 틀이에요. 반복적으로 서치하는 틀이긴 한데 그 각각에서 뭔가를 의사결정하는 거는 기존에 학습된 걸 가지고 지금 결정을 내리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게 지능을 흉내낸 거지 반드시 지능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사람들이 내가 지능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라는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요 사실은요. 이게 아까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사람은 그 전체 판을 보고서는 여러 가지 바둑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전쟁 용어들을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속으로 생각에 멋있게 만들느라고 저렇게 표현을 썼지 사실은 계산을 못하니까 직관적인 시각적인 걸 가지고 또 썼거나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계산적으로 바꿨더니까 진짜 당황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사실 저는 가져요. 사실은요. 오목 둘 때 보세요. 오목은 간단하잖아요. 오목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떴을 때 저 사람이 저기 뜨면은 난 여기 뜰까? 그러면 저기 맞겠네. 계산하잖아요. 그거가 확단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바둑은 너무 크니까 그냥 내가 직관과 뭐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계산하는 거죠, 저렇게. 저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과연 아무것도 없어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어떤 경험을 맞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분야에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가 기반을 한다면 그래도 창의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그냥 연결성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냥. 네, 연결성이지 그게 창의성에 대해서 잘 막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지식들과 어떤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것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걸 착안해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착안해내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 거가 대부분의 창의성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저거는 사실 기계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요. 어떤 단편적인 거에 대해서만 계속을 했지, 다른 것과, 그러니까 바둑은 잘 떴지만, 바둑과 무슨 SAT 시험하고 연결시키는 못 하잖아요. 사람은 하잖아요. 사람은 그 능력이 지금 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인간의 두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 2, 3% 정도 돼 있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놀라는 거죠. 그렇지만 90몇 프로가 아직도 남아있고, 이거는 인간의 사고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2, 3%라고 봐요. 이걸 왜 내가 2, 3%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것들에, 우리가 산업혁명 때 신체적인 것들을 자동화하는 시계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사실 말 타고 다녔을 때 자동차가 나와서 우리가 뛰는 거를 대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그럼 자동차가 나오면은 자동차가 우리 인간을 걷지 못하게 할 거야. 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지. 지금 잘 공존해서 살고 있잖아요, 인간은요. 그죠? 그리고 결코 걷는 걸 대신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것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관점을 달리한 건데, 이제 요즘 저런 급변하는 걸 보면은 우리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냐, 조금 엄마 입장에서 혼란스럽거든요. 어텐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텐션을 줘야 돼요. 네. 저도 이제 애가 어리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에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뭐를 직접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르친다기보다도 그쪽에 관심을 갖게 가르치면은 애가 뭔가를 기회가 됐을 때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하는 거죠. 제가 1학년 교양 수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1학년 아이들한테, 인문사회계 애들한테 프로그램 가르치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안 배웠을 때는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조사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과 상황을 보여주고, 테스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하면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그림에 있는 물건 중에서 네가 기억에 남는 거 3개를 고르라 그래요. 기억해보라 그래요. 그럼 그때 기억한 거하고, 프로그램을 배운 다음에 비슷한 그림을 보여줬을 때 고르는 거하고 달라요. 눈에 안 보이는 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만 줘도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뭔가 가르쳐주기에는 지금 시험도 봐야 되고 하는데 뭘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실은요. 근데 관심을 가지면은 이제, 저렇게 보이는구나. 내가 행정고시를 가서 공무원이 돼도, 컴퓨터 가지고 저걸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아예 못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자체를요.
만약에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물리적인 제약이 없다면 굳이 그런 알고리즘이나 그런 그 러닝 필요 없이 모든 걸 그냥 다 계산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거예요. 저기 아까 딥블루도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한 거고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이상적으로 그런 제약이 없다고 하면은 어떨 것인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1940년대 알란 튜링이 만든 튜링 머신에 그 얘기가 나와요. 알란 튜링은 이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의 띵킹 행위 자체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증명을 했어요. 근데 증명하면서도 예외가 있었는데 그게 non-computability라고 계산 불가능한 문제들이 이 세상에 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얘기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다 계산 가능한 문제들이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 자체는 계산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고 그것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 사람 논문으로. 이런 문제들은 계산 불가능하다. 또는 계산 가능한데 그러니까 possible but practically impossible이라고 되는 거죠.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문제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무슨 뭐 우주의 무슨 뭐 빅뱅처럼 진짜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간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행위 이거 자체가 계산 가능한 문제가 몇 프로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좌뇌우뇌 얘기를 하잖아요. 좌뇌는 이성적인 문제니까 이게 컴퓨터로 많이 다루는 문제고 우뇌는 감성적이고 뭔가 직관적인 행위들 그 다음에 사랑 같은 거 사랑하고 뭐 이런 거죠. 이거는 감성적인 문제니까 계산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감성공학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감성도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측정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까지 나왔냐면요. 이제 카메라로 찍어요. 찍는데 학생이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얘기하면은 잘 진짜 이해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해를 못하는데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기 쑥스러우니까 아는 척 이렇게 하는 표정이 있고 빨리 끝냈으면 하는 표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캐치를 합니다. 카메라로 캐치를 해서 만약에 안 그런 것 같으면 새로운 컨텐츠를 주는 이런 시스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이것도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뭔가 자동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저는 믿음이 극히 일부일 거다. 계산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율자동차에서 그 흔히 얘기하는 물리적 딜레마가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저는 습관이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과 유사한 다른 문제들하고 비교를 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문제도 어떻게 해결했을까. 항상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것도 비교해보면은 좀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꼭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들도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거가 사고가 났을 때. 뭐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까 뭐. 그거 좀 대답을 해주시죠. 어떻게 자율자동차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요? 일단 보험은 받아줬다 그러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보험이요. 그래서 그 자율자동차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의 잘못인가, 회사의 잘못인가, 아니면 기계의 잘못인가, 아니면 거기 앉아 있었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의 잘못인가, 뭐 그렇죠. 제가 CES에 작년에 갔더니 한 부스가 전부 그걸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자율자동차는 그 당시에 라스베가스를 달리고 있었고, 그걸 실황 중계를 큰 화면에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니고, 뭐, 아이가 건너가고, 굉장히 순식간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었고,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집에 차가 왔어요. 미국 집들은 이제 거라지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앞에 대문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고 집이 있잖아요. 그럼 와서 그냥 내려서 버튼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주차를 해줘요. 그거는 거기서 시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차를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버튼 누르면은 자동차가 혼자서 쭉 와가지고 문 앞에 딱 이제 대기시켜주는 거죠. 그 정도는 별 문제 없이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요. 그런데 이제 거리를 나갔을 때 거리도 미국 같은 거리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서울에 왔을 때 저걸 어떻게 할 건지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 와서는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사람이 탄 경우에만 구글 자동차를 허락받은 것만 다니게 할 수 있는데, 그 네바다는 차들이 없잖아요. 네바다는 진짜 아무 차나 다니게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별 위험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거기서는. 이제 교수님 너무 피곤하실 것 같으니 몇 분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해 주신 김현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말씀해 주시죠.